한은직은 은퇴 후 텅 빈 방처럼 가라앉은 삶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미 닫힌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손에 쥔 카메라는 그에게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할 두 번째 삶을 열어주었다. 사라져 가고 있는 빈집들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직은 아침 8시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려다 말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주름이 깊어진 눈과 생기를 잃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력이 사라진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무력한 일상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중얼거림은 욕실 타일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은퇴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온 그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부럽습니다, 부장님. 그들의 말은 축복처럼 들렸지만 은직은 그 순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세 번째 달에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네 번째 달에 접어들 즈음 은직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그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죠. 회사에 갈 필요도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계획도 약속도 목표도 없는 시간들이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체육관에 나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은직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은직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점점 실망의 기색이 역력해지는 것을 은직은 느낄 수 있었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났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 아들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었죠. 명절이나 생일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언제나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은직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직은 안방 옷장 위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카메라 가방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필름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첫 월급을 모아 산 카메라였습니다. 은직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죠. 젊은 시절 그는 이 카메라를 들고 주말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의 고양이, 시장의 사람들, 석양이 지는 한강 다리를 찍었죠. 그때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남긴다는 행위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카메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만진 게 언제였을까요? 10년? 아니, 어쩌면 15년도 더 됐을지 모릅니다. 은직은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을 향해 파인더를 들이댔죠. 뿌옇게 흐려진 렌즈 너머로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는 셔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필름도 없고 배터리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은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60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걸까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사람이 다시 열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은직은 카메라를 소파에 내려놓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아내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요? 은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직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옆에 놓여 있었죠. 그는 다시 카메라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의 무게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은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직이 처음 카메라를 산 건 28살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당시 그는 회사 총무팀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젊은 은직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붐비는 골목 청계천 변의 노점상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셔터를 눌렀죠. 필름 한 통에 36장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습니다. 현상소에서 사진을 찾아올 때의 설렘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봉투를 뜯고 사진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 시절 은직은 사진 동호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회사 근처 다방에서 모임을 가졌죠. 나이 지긋한 선배들이 그에게 구도와 노출에 대해 가르쳐 줬습니다. 은직 씨, 피사체를 중앙에 두지 말고 3분할 법칙을 활용해봐요. 역광에서는 노출을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은직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32살의 은직은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신혼 초 아내는 은직의 사진 취미를 이해해 줬습니다. 다녀오세요. 좋은 사진 많이 찍어 오고요. 일요일 아침이면 아내는 김밥을 싸서 은직의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태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를 돌봐야 했고 육아용품을 사는데 돈이 필요했죠.
필름 값과 현상비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4~5통씩 쓰던 필름이 2~3통으로 줄었고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대리로 승진하면서 맡은 업무가 늘어났고 야근이 잦아졌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도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은직은 어쩔 수 없었죠. 작은 아들이 태어났고 집을 장만해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서랍 깊숙이 들어갔고 사진 동호회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해야지. 은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죠. 40대의 은직은 과장이 됐고 50대 초반의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후배들에게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상사들은 그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한 부장, 이번 프로젝트 자네가 맡아주게. 네, 알겠습니다. 은직은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공로패와 퇴직금을 줬고 동료들은 송별회를 열어줬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직에게 갈 곳은 없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은직은 밀린 잠을 잤습니다. 아침 8시가 아니라 9시, 10시까지 자도 됐죠. 알람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이 되자 늦잠은 달콤함이 아니라 무기력의 증거가 됐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죠.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걸었죠. 벤치에 앉은 다른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은직처럼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은직은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왔어.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은직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둘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도 평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은직은 집에 혼자 남았죠. 텔레비전을 켜고 끄고 다시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고 소파에 누웠다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오후 2시였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빠,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죠.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아니, 괜찮아. 끊어.
은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은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의 하얀 빛이 눈부셨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은직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게 분명했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놓은 카메라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꺼내본 그 가방이었죠. 은직은 일어나 가방을 내렸습니다. 지퍼를 열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뭘 찍을 수 있을까? 은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찍고 싶은 것도 찍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었죠. 마치 이것이 자신을 공허에서 건져낼 유일한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쥔 채 은직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거실을 서성이고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죠.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됐고 필름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름 카메라는 시대착오적인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직은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가게에 가봐야겠어. 아내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죠. 오랜만에 목적을 가지고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종로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중고 카메라 상가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죠. 가게 주인은 나이든 은직을 보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필름 카메라 배터리하고 필름 좀 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요즘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좋은 취미십니다. 배터리와 필름을 산 은직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묘하게 설렜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카메라에 배터리를 넣고 필름을 장전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필름을 끼우는데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파인더를 들이대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대문, 화분이 놓인 계단, 골목 끝에 고양이가 보였죠. 은직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은직은 매일 오후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구도심 골목으로 들어갔죠. 낡은 2층 집, 담벼락의 덩굴, 좁은 골목의 빛과 그림자를 찍었습니다. 필름 한 통을 다 쓰고 현상소에 맡겼습니다.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젊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은직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팻말이 붙은 동네였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를 갔고 빈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골목 모퉁이에서 은직은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단층 주택 한 채가 그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키 큰 잡초가 무성했죠. 지붕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직은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헤치고 걸으며 집을 둘러봤죠. 거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가구를 놓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누군가 살았겠지. 은직은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 잠들었을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은 떠났고 집만 남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쯤 열린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과 집을 프레임에 담았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 은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하고 싶다.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죠. 버려진 집, 빈집, 곧 철거될 공간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직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글을 썼죠.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 프로젝트 제목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은직은 또 다른 골목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낡은 2층 집 앞에서 구도를 잡고 있을 때였죠. 좋은 사진 찍으시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직이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아네, 그냥 취미로요. 은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사진 찍으러 자주 와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은직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선은 사진 강사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하고 있었고 사진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었죠. 요즘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 보기 힘든데 반갑네요. 미선이 은직의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은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골목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은 은직에게 사진 동호회에 대해 말했죠. 매주 금요일 오후에 모임을 해요. 나이 상관없이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출사도 가고요. 그렇군요. 은직은 관심이 생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번 나오시지 그래요? 혼자 찍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거든요. 미선이 권했습니다. 은직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미선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은직은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젊은 여성, 중년 남성, 노년 부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미선이 은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새로운 회원 한은직 선생님이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날 모임에서 사람들은 각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직은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은직 선생님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은직은 가방에서 최근에 현상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빈집, 골목, 낡은 담벼락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이 사진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이런 곳 어디서 찍으셨어요? 그중 젊은 여성 한 명이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특별한 주제가 있으신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윤이라고 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서윤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빈집이나 곧 철거될 곳들을요. 와,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네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직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의 사진에 대한 반응을 들었죠. 무언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죠. 첫 번째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5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골의 주택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은직은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죠.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여분의 필름 3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 프로젝트의 첫 촬영지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죠. 은직은 45년 전 이 길을 마지막으로 떠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뒤돌아본 집이 눈에 선했죠.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옥천리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기억 속의 풍경과 많이 달라져 있었죠. 논밭은 비닐하우스로 바뀌었고 낡은 집들 사이에 새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은직이 말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리니 낯익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저 나무 아래서 매미를 잡았던 기억이요.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은직은 멈춰 섰습니다.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빈터만 있었습니다. 펑퍼짐하게 정리된 땅 위로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죠. 주변에 쌓인 붉은 벽돌 더미가 최근에 철거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너무 늦었구나.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철거된 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부서진 기와 조각이 밝혔습니다. 집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죠. 마당이 있던 자리, 부엌이 있던 자리, 그가 잠을 자던 작은 방이 있던 자리. 이제는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파인더로 빈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빈당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2번, 3번 더 눌렀습니다. 앵글을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죠. 하지만 찍으면 찍을수록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처 슈퍼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있던 노인에게 물었죠. 저기 빈터 말인데요. 언제 철거됐나요? 아, 거기? 한 달 전쯤 됐나. 주인이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집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씁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항상 늦는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잡은 것도 30년이나 늦었고 집을 찾아온 것도 한 달 늦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이 없어졌더라. 그래요? 많이 실망했겠네요.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위로의 말은 없었죠. 다음 주 금요일 은직은 사진 동호회 모임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젊은 회원 하나가 화려한 석양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한강에서 찍었어요. 노을이 정말 예뻤거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직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죠. 철거된 빈터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돌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년 남성 회원이 물었습니다. 빈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던 자리예요. 은직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사진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직은 구석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죠. 대화에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회원들은 최신 카메라와 렌즈 이야기를 했고 중년 회원들은 해외여행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직 선생님. 정우철이라고 소개했던 4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자영업을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네. 아까 사진 저는 좋았어요. 뭔가 진솔하더라고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은직은 고개를 들어 우철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예쁜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걸 찾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우철의 말에 은직은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동호회에 어울리는 걸까? 나이 차이도 컸고 추구하는 사진도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죠. 다음 주에도 은직은 빈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집들을 찍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진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사진 찍고 다녀.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 말로는 매일 밖에만 돌아다니신다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은직은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빈집, 철거된 터, 낡은 골목 사진들이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항상 늦는다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록해야 한다. 펜을 놓고 다시 사진들을 봤습니다. 철거된 빈터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집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여전히 은직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 시간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늦었어도 괜찮다. 은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은직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공간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은직은 세 번째 금요일 동호회 모임에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찍은 빈집 사진 5장을 가져왔죠. 재개발 지역에서 발견한 2층 목조주택 사진이었습니다. 반쯤 무너진 지붕, 깨진 창문, 마당의 녹슨 우물 펌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돌아가며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은직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미선이 먼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빈집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진이 회원들 사이를 돌았습니다. 대부분 무덤덤한 표정으로 보고 넘겼죠. 그때 서윤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어르신은 왜 빈집만 찍으세요? 은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사라져가는 공간이요?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곧 철거될 집들이나 비어있는 집들이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기록하고 싶습니다. 은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이 말로 나오면서 선명해졌습니다. 서윤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죠. 어르신의 사진에는 시간이 살아 있어요. 네? 은직이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사진들을 보면 그냥 빈집이 아니라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사람, 마당에서 빨래를 널었을 사람, 저녁에 부모님을 마주하는 아이들이요. 서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그렇게 깊이 이해해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철도 사진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니까 다르네요. 처음엔 그냥 낡은 집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었구나. 맞아요. 이런 프로젝트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회원도 거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서윤이 은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제가 아는 장소 하나 같이 가보실래요? 오래된 빈집인데 곧 철거될 거래요. 정말요? 은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저도 그 공간을 디자인 작업에 참고하려고 찾아뒀거든요. 어르신 프로젝트에 딱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은직과 서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이 안내한 곳은 구도심 언덕배기에 있는 한옥이었죠. 담장은 무너졌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갔지만 집의 골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와! 은직이 감탄했습니다. 이 집 사연이 좀 슬프대요. 할머니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집을 비워뒀대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은직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툇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툇마루에는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은직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파인더를 통해 보이는 풍경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좋은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서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원님 덕분입니다. 은직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봤습니다. 제가 뭘요? 내 사진을 이해해줘서요. 시간이 살아있다고 말해줘서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걸요. 어르신은 단순히 건물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을 찍으시잖아요.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도 자신의 카메라로 몇 장 찍었죠. 집을 나서면서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요. 와, 제목도 좋네요. 그 주 금요일 모임에서 은직은 한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사진을 들여다봤죠. 이번 사진은 정말 좋은데요.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은직 선생님,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세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철이 거들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니는데 빈집 보이면 알려드릴게요. 은직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혼자 하던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윤과 우철이 은직과 함께 걸었죠. 다음 주에는 제가 아는 곳으로 같이 가요. 우철이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은직이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프로젝트 꼭 완성하세요. 저 응원할게요. 그러겠습니다. 은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임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들이 내 사진을 좋아해 줬어요. 은직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직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 제목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빈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시간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장소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은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빈집과 같았다는 것을요.
텅 빈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언가를 다시 채워갈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말처럼 그의 사진에는 시간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막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쓰다듬으며 은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공간을 만나게 될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아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직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카메라와 필름 그리고 촬영 장소를 적어 놓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철이 알려준 도림동의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찍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20년 전 문을 닫은 후 방치됐던 곳인데 다음 달에 철거가 예정돼 있다고 했죠. 은직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림역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따라 10분쯤 걸어가니 낡은 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금성탕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직은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며 각도를 살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한쪽 벽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1시간 동안 여러 각도에서 20장 넘게 찍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찍고 나서야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 사진들은 괜찮을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수첩을 펼쳤죠. 지금까지 촬영한 장소가 42곳이었습니다. 빈집, 철거된 터, 문 닫은 가게, 버려진 학교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음 주에 찍을 장소도 이미 5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전화 주세요. 은직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잡지 편집장님께 어르신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분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지역 문화 잡지의 어르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세요. 은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다음 주에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은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잡지에 실린다니요. 30년 전 꿈꿨던 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은직은 잡지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편집장 김현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어르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현수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싶은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죠. 은직은 천천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 제 삶도 빈집처럼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빈집들을 기록하면서 깨달았죠. 비어 있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김현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 인터뷰랑 사진들 다음 달 호 표지 기사로 실을게요. 표지 기사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딱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한 달 후 잡지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은직이 찍은 한옥 사진이 실렸고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내부에는 12장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가 6페이지에 걸쳐 실렸습니다. 동호회 모임날 회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와, 진짜 잡지에 실렸네요. 대박이에요, 어르신. 미선이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은직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동호회의 자랑이세요. 미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은직도 목이 메었습니다. 잡지가 나간 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잡지사로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지역 도서관에서 사진 전시를 제안했죠. 문화센터에서는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잡지 봤어요. 친구가 보내줬는데 진짜 아빠 맞죠? 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응, 그래.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고맙구나. 작은 아들도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사진 정말 멋있던데요. 저도 몰랐던 아빠 모습이네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은직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거실에서 잡지를 펼쳐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은직이 옆에 앉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전엔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매일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게 했죠? 아니에요. 이제 보기 좋아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아내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직은 평소처럼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서윤과 함께 마포구의 오래된 인쇄소를 찍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8개월 전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의 무력한 일상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은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죠. 아니, 나는 다시 시작했어.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빈집을 찍으면서 자신도 채워졌다는 걸요. 비어있던 시간에 다시 의미가 생겼고 무기력했던 하루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가족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았습니다. 하는직은 단순히 은퇴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시간을 기록하는 사진가였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남기는 기록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은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죠. 이제서야 나의 일을 다시 찾은 것 같아.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공사 중인 터들이 섞여 있었죠. 모두가 시간의 층위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직은 가방 속 카메라를 만졌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든든했죠. 오늘도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록하겠습니다. 빈집을 찍으며 그는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비어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알게 됐으니까요. 빈 공간도 이야기를 품고 있고 멈춘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직에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 프로젝트는 100여 곳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첫 번째 사진 전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죠. 관람객들은 방명록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도 빈집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우리 집을 떠올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시청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더 큰 규모의 전시였죠. 은직은 아침 일찍 전시장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50장의 사진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윤과 우철이 일찍 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명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은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도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지인들한테 다 알렸거든요. 고맙습니다, 다들. 은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동호회 회원들, 잡지를 보고 온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은직은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사진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빈집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죠. 은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미안합니다. 이 집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랑 똑같아서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은직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나네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툇마루에 앉아 담배 피우시던 모습. 다 사라졌지만 이 사진에 남아있네요. 노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한 사진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죠.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될까? 뭐가? 빈집처럼 텅 비어버리는 거.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그래도 우리 둘이 있잖아. 함께 채워가면 되지.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은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진 찍으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왜 빈집만 찍으시는 거예요?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은직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빈집은 끝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의 시간이 아직 숨쉬고 있어요. 제 삶도 그랬어요. 은퇴하고 나니 텅 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아직 채워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와, 깊은 의미네요.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저녁에 작은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죠. 서윤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은직 어르신의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하여. 건배.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철이 은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완전히 작가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은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멀긴요. 저는 선생님 사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진은 단순히 예쁘게 찍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는 거라는 걸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사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도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은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죠? 응, 꿈만 같아. 당신 변한 거 알아요? 1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은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죠. 1년 전 거울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의 무력한 일상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아니,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직은 평소처럼 일어나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오래된 부두 창고를 찍으러 가는 날이었죠.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록해야 할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전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은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무엇을 증명했는지를요. 빈 공간에도 이야기는 남아 있다는 것. 멈춘 것 같은 인생도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였습니다. 은직은 그 용기를 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텅 비었던 하루가 의미로 채워졌고 외로웠던 시간이 사람들로 채워졌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역에 도착해 내리면서 은직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 속 카메라가 묵직했죠. 오늘도 누군가의 시간을 기록하러 갑니다.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그 순간을 남기러 갑니다. 부두로 가는 길을 걸으며 은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빈 공간이 있나요? 텅 빈 것 같아 두려운 시간이 있나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한 꿈이 있나요? 은직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카메라를 들 수도 있고 펜을 들 수도 있고 그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다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곳을 향해 첫 장을 열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은직처럼 60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빈 공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다시 써 내려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